양수 봤어. 양수는 맞다. 이 단어 원자 모형부터 다시 한번 보자. 지난주에는 수능 특강 2점짜리 분할로 시간 다 보냈는데, 근데 그 어차피 시험 되면 좀 있어. 시험 아직 일정 안 나왔지? 학교에서. 중간고사 볼지 안 볼지도. 나왔어요. 나왔어? 시험 본대? 6월 초순에? 네? 6월 초순? 요리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나왔네. 그 시험 대비 문제집 중 하나 선정을 할 테니까 다음 주 중에 알려줄게. 자, 보자. 원자 모형 편찬 첫 번째 누구? 돌턴. 돌턴은 어떻다고 그랬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아이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누가야? 톰슨이 나온다고 했죠? 같이. 톰슨은 뭘 발견했다? 전자 발견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따라서 톰슨의 원자 모양은 전자가 있고 이 전자를 정기적 중성으로 하기 위해서 플러스 전할때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지. 그래서 이 이름을 무슨 모형이라고 이름 붙였어? 푸딩 모형이라고 이름 붙였죠. 기억해야 돼. 왜 푸딩이에요? 이거 수업할 때 안 들었어? 푸딩 모형이라는 건 원자를 동그랗게 그렸을 때 있잖아.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입자가 있고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되는 입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보면은 푸딩, 과일 푸딩 같은 거 볼 때 과즙이 있고 거기다 뭐 땅콩이라든지 그런 거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딱 자기 위치를 갖고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푸딩처럼 보이니까 푸딩 모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어 안 됐어? 대답. 이씨 좀 반하네. 대답 할거 안 할거? 나는 이거 이해하지. 이해 안 돼? 네. 너 젤리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죠. 그 젤리가 뭐야? 푸딩이지? 그런 거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젤리하고 푸딩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좀 다른데요? 젤리랑 푸딩이랑 같은 거. 너 야 그게 그냥 푸딩 모형 외워 알았지? 나 진짜. 세 번째 러더포드. 알파 입자 산란식. 그치,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었죠? 뭘 발견했어? 원자 핵을 발견했지? 그래서 이제부터 원자 모형을 그릴 때 원자 핵을 표시해줘야 돼. 근데 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제멋대로 돌고 있다고 했지. 따라서 제멋대로 이렇게 막 돌고 있어.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했어? 행성 모형이라고 했죠? 행성 모형. 그렇구나. 근데 행성 모형에 자, 네 번째는 보호인데 보호가 생각하기에 행성 모형은 문제점이 있어.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지? 이 전자가 지멋대로 돌고 있다 보면은 운동 에너지 값이 각각 제각각일 텐데 운동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느린 속력으로 돌고 있으면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원자핵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전자의 소멸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지? 따라서 전자의 소멸이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보호가 아무리 보더라도 원자는 전자가 소멸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즉 전자는 잃거나 없는 경우는 있어도 소멸되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보호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형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어떻게 된다? 자기 각자 궤도를 갖고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 궤도 모형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지, 그치? 궤도 모형. 궤도 모형. 이름 마저 다 써주고서 넘어갈게. 다섯 번째. 현대 원자 모형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궤도 모형은 보호가 궤도 모형 만들 때 누굴 갖고 얘기하는 거야? 수소원자만 갖고 얘기한다 그랬지? 수소원자만 갖고 할 때는 이 모형이 딱 들어봤는데 헬륨서부터는 다전자 원자라고 그래. 전자가 2개 이상이면 다전자 원자 이렇게 표현한다. 헬륨 이상서부터는 이 보호의 궤도 모형에 의한 중간값들이 나타나. 그건 아직 이해 못할 텐데 그걸 보고서 현대과학자들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때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점으로 표현해. 예를 들어서 그 점이 예를 들어서 헬륨이라고 보자.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전자에 해당될까 안 될까? 아니야. 그거는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란 뜻이야.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이거를 전자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오비탈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비탈. 그래서 원자 모형 변전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 보호의 궤동 모형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근데 보호는 누굴 갖고 궤동 모형을 만들어내? 수소원자야. 수소원자. 수소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어, 그러면? 네. 수소원자의 전자가 몇 개 있어? 수소원자의 전자 하나 있어요. 그래, 그만. 듣고 있어. 앞으로 못 들은 거 있으면 다시 봐. 절대 안 보지, 중선이는. 너 책 안 갖고 왔어? 우공비? 뭐야? 우공비. 맞았어요. 우공비 거래요. 자, 그러면 전자가 다니는 게 전자 껍질을 첫 번째, 이걸 K 껍질. 두 번째 A 껍질, 세 번째 M 껍질, 네 번째 M 껍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걸 혹시라도 못 읽을까봐 N1, N2, N3, M4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다고 했지. 이렇게? 자, 그런데 민서야 집중해. 자, 이제 전자가 수소원자는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근데 우리가 싸움의 원칙이라고 내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을 거야. 전자 배치시 주의할 점. 그러니까 먼저 정확한 거 어떻게 오늘 쫙 해야 되니까. 전자 배치시. 있죠. 첫 번째, 싸움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싸움의 원이라는 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이 뜻이야. 에너지 준위. 낮은 쪽부터 전자 채운다. 자, 그래서 수소의 전자는 하나 있는데 에너지 준위가 누가 제일 낮아? 껍질로 보면 에너지 준위 한번 써보자. 에너지 준위.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높다? 민서야?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다야.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고 그랬어. 따라서 에너지 준위를 표현하면 K보다 누가 커? L이 크고 L보다 M이 크고 M보다 N이 큰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올라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전자는 어디부터 채워져야 돼? K 껍질부터 채워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전자가 여기 하나 있어. 그럼 수소원자에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대.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 우리 바닥 상태라고 그랬어, 그치? 바닥 상태에 있던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대.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흡열 과정. 흡열 과정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는 걸 뭐라고 이름 붙였어? 들뜬 상태라고 이름 붙였지? 들뜬 상태. 들뜬 상태에 있던 이 전자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여기 떨어져도 되고 여기 떨어져도 되고 여기 떨어져도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N1에 떨어져도 되고 N2에 떨어져도 되고 N3에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이 과정은 파란색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 과정이 되겠죠? 발열이야. 발열이라는 건 에너지가 어떻게 한다? 방출하는 거야. 오케이?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보인다고 그랬어? 우리 눈에는 파장의 형태로 보이는 거야. 근데 파장은 여러 가지 파장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을 뭐라고 이름 붙여? 가시광선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시광선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지? 무슨 색부터야? 선이나? 빨간색, 또 무슨 색까지?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까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보라색이라고 한다면 이
파장 간격이 뭐에 해당된다? 가시광선. 그런데 이때 빨간색 파장은 좀 외우는 게 좋아. 얘는 656 나노미터야. 이건 좀 외우는 게 좋아. 656 나노미터. 나노는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메터를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하는 게 656 나노미터. 이 뜻이야. 이해되셨죠? 자, 이럴 때 빨간색 바깥에는 무슨 파장이 있어야 돼? 빨간색 바깥이니까 적외선. 그럼 적외선보다 더 낮은 파장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전파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자, 보라색 바깥에 있는 파장이래. 뭐라고 이름 붙인다? 자외선. 자외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더 낮은 파장이래. 그거를 X선. X선보다 더 낮으면 감마선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그랬어. 그럼 다 설명했던 건데 이때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기호 뭐라고 쓴다고 했지?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읽는다고 했어. 뭐라고 읽는다고? 람다. 이게 파장이야.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다. 짧아진다.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 그 식 하나 알려줬는데 이거 좀 기억하라고 했어.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나중에 두 가지를 알려줄 건데 그 중에 하나 에너지는 뮤를 구한다고 했죠? 하가 뭐야? 플랑크 상수. 뮤는 진동수. 근데 진동수는 혹시 1학기 때 물리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으로 구할 수 있어. 오케이? 람다는 파장이고요. C는 속력이야. 속력. 따라서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2는 파 람다분의 C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어. 에너지는 파장과 무슨 관계?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 에너지는 진동수와는 비례 관계.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민서야.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에너지와 뮤, 진동수는 비례관계.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자,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증가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자. 자, 그럴 때 여기 잘 봐봐. 칠판이 작은데 요건 이해되셨나요? 이거 좀 빨리 필기돼 있나? 오케이. 필기돼 있으면 이거 빨리 지울게. 오케이? 이거 정리할게. 이거 지울게. 중간에 뒤에 기둥 잡아줘. 공구가 궤도 모형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 Y축을 에너지로 잡고 여기가 N1이야. 그 다음 여기가 N2면 무슨 전자껍질? 귀찮아. N2면 무슨 전자껍질에 해당돼야 돼? A 전자껍질이야. 예. 그 다음에 N3는 성민아 무슨 전자껍질? N4.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N 무한대가 나오거든? N 무한대. N 무한대라고 했죠? 사실은 주기율표는 7주기가 끝이다. N 무한대라는 건 8주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여기 잘 봐봐. 중선아, 여기 집중해야 돼. 자, 요 에너지 간격을 보면 N1에서 N2의 간격이 N2에서 N 무한대 간격보다 어때 지금? 더 넓다. 꼭 기억해야 돼. N1에서 N2의 간격이 N2에서 N 무한대 간격보다 넓은데 여기 집중. 잘 봐봐. 이거 수소원자야. 누구라고 지금? 누구라고? 수소원자.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는 전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N1이 있어야겠지. 오케이? 이 전자를 내가 수소원자를 양이온을 만들 거야. 그럼 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수소원자를 수소 양이온으로 만들 거야. 그럼 전자 어떻게 해야 돼? 떼어내야겠지.
그럼 흡열 과정이 필요할까? 발열 과정이 필요할까? 흡열이지. 왜? 전자가 낮은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에 있던, 잘했어. 고마워, 성준아.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n 무한대까지 가겠지. 그러려면 흡열 과정, 발열 과정. 흡열 과정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전자가 n 무한대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흡열 과정이야. 이게 흡열이야. 자, 근데 이 흡열 과정이 일어나면은, 잘 들어. 수소가, 원자가 뭐가 된다고 그랬지? 양이온이 된다고 그랬지? 그걸 이 단어 후반부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할 거야.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값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1312 kJ/몰에 해당돼. 오케이? 이거 꼭 외워야 돼. 따라해. 1312 kJ/몰. 이거 외워놔야 돼. 무조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1312 kJ/몰이야. 기천아! 알아들었어? 자,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해돼? 응? 이해돼? 전자가 떨어지는 건 뭐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한번 저기 있던 전자가 n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1에 떨어지면 무슨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지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독일의 과학자야. 라이먼이라는 이 과학자가 n1에 떨어지면은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방출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거 하나 발견하고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야. 라이먼이. 그래서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빛이라는 게 뭐라고? 파장이다.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알게 돼. 그런데 N2에 도착하는 전자들은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방출한다는 걸 알게 돼. 이걸 발머가 알게 돼. 발머. 그래서 이걸 발머 계열이라고 해. 발머도 이거 하나 알게 되고 노벨 물리학상 받아. 그리고 N3에 도착하는 전자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파셴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파셴계열. 이거 꼭 좀 기억해야 돼. 따라해. 라발파. 민세야 따라해. 라발파. N1이 뭐라고? 라이먼. N2가 뭐라고? 발머. N3가 뭐라고? 파셴. 알았지? 그래서 라발파 이렇게 외우는 거야. 중선아. 라발파. 자, 여기 보자. 우리 집에 혹시 야광벽지 어렸을 때 기억나? 혹시 집에서 기천아, 너 어렸을 때 야광벽지 집에 있었어? 없었어? 나는 있었어. 알았지? 나는 있었어. 근데 야광벽지를 자려고 딱 형광등 끄면 한 5분 동안은 야광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런데 새벽에 자다 일어났을 때 야광이 그때도 반짝반짝거려? 그때 반짝거리지 않거든? 이 야광벽지가 바로 이 전자의 에너지 전이 때문에, 전자의 전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야광벽지는 형광등을 틀어놓으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벽지가 전자들이 들뜬 상태로 올라가 있어. 그러다가 형광등을 끄면은 얘네들이 N2에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는다, 벽지를. 그럼 N2에 떨어지니까 무슨 파장이야?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니까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겠지. 그렇게 해서 떨어질 때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순간 한 약 5분 정도만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형광등을 딱 끄면 한 5분 정도까지는 반짝반짝거려. 그 다음에 더 이상 반짝거리는 게 안 보여. 혹시라도 야광하고 형광하고는 다르다는 거 기억해놔야 돼. 중요하진 않아. 저기 클럽 같은 데 가면 손목 같은 데 끼우는 건 그거 똑 해서 붙이면은 밝게 빛나지. 그건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거다. 화학적인 작용으로 한 6시간, 12시간 반짝거리는 거고, 야광은 한순간 전자의 전이에 의해서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짝거리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죠? 야광하고 형광은 좀 다른 거야.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런데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라고? 1312. 그럼 이때 델타 E, 즉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식이 여기서 유도되는데 이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라는 건 에너지 방출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n제곱에 1312 단위는 kJ/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 여기 집중.
이때 n이 1, 2, 3 이런 식으로 정수로 들어가. 그 n이 바로 여기 전자껍질 n1, n2, n3, n4 이 뜻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 봐봐. 요 식만 보고 대답해봐. 이 식은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저 식은 연속적일까 불연속적일까? 이게 연속이려면 n이 1.1, 1.11, 1.111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 정수로 1, 2, 3, 4라고 되어 있다는 건 불연속적 모형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불연속적 모형. 자, 이 불연속적 모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보자. 전자가 여기 n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5로 떨어지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흡수한 에너지가 1312니까 방출한 에너지도 1312가 되겠죠? 그러면 n2에 떨어지면 여기 대입하면 4분의 1312니까 380인가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면은 1312와 381은 그 사이의 에너지는 방출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에서 내가 지금 공을 갖고 놀고 있었어.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야 밥 먹고 놀아라 그래서 공을 놔둘 거야. 공을 놔두면 여기에 위치하든가 여기에 위치하든가 여기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지. 이렇게는 위치할 수 있지만 공이 여기에 딱 벽면에 붙어서 위치할 수는 있어 없어? 없겠지. 이 공은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돼?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계단 모형이라고 하거든. 요 계단 모형에도 결국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거 불연속이죠. 요 사이 값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 정해진 위치에만, 즉 정해진 에너지 중에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요 계단 모형 또한 불연속적 모형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자가 떨어져, 즉 전자가 전이 돼.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할 거야. N1에 이동할 수도 있고 N2에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N1과 N2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야. 불연속적 모형이라는 게. 이해되셨나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잠깐 보자. 내가 프리즘을 통해서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킬 거야. 프리즘을 요즘 분광기라고 그래.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색이 어떻게 나?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나오겠지. 이해되시나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나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햇빛 같은 거를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온다는 건 무지개 색깔 보면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경계가 명확해 아니면 불명확해? 불명확하지. 그 얘기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햇빛과 같은 이런 스펙트럼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적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색깔이 쭉 이어져서 나오니까 그건 연속적. 거기에 비해서 내가 저기에 전자가 전이 돼서 나오는 파장을 찍어보면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려볼게. 빨간색 파장에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찍히고.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요 파장을 찍을 때 이렇게 찍히는 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뭐라고 본다고? 선 스펙트럼. 이런 선 스펙트럼이 찍히는데 요 간격이 바로 파장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짧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왼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찍히는 건 연속적 모형이야? 불연속적 모형이야? 불연속적 모형에 해당되겠죠. 실제 이거 색깔 보면은 뭐 빨주, 여기 약간 주황색 나올 거고 여기 노란색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보라색, 파란색, 이런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해간다고. 즉 선 스펙트럼이 찍히는 건 각각의 고유한 선이 찍히는데 색깔별로 찍히고 간격이 다르고 굵기가 다르게 찍혀. 이해되시나요?
이 선 스펙트럼은 연속적 모형, 불연속적 모형, 불연속적 모형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 좀 잠깐 지울게. 이제 요거 빨리 정리. 여기 좀 지울게. 요거 좀 지울게. 요거 빨리 정리. 이식 하나 꼭 외워놓자. 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하뮤 또는 하 람다분의 씨.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고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 관계라는 게 성우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네. 맨날 동영상 강의 보면 왜 현장에서 수업하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지. 저 한 번도 안 적어 열심히 들었어요 지금. 미안해. 자, 앞에 저기 기천이 한 번만 머리 한 번만 때려줘. 저요 왜요? 졸고 있잖아. 저 이거 눈 뜬 건데. 이거 힘들어 죽겠어. 고이 꼬맹이들이 이거 수업할 때가 제일 힘들어. 이해된 거지 여기? 오케이. 자.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연습해야 돼 이제. 야구 연습하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시광선 연이지. 그런데 자, 이렇게 찍혔대. 이렇게 찍혀있대. 자, 그럼 요거 보고 이제 판단할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여기가 C. 자, 그럼 A, B, C가 파장이 여기 찍혔다는 얘기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즉, 전자 전위를 했는데 A의 파장이 찍혔을 때, B의 파장이 찍혔을 때, C의 파장이 찍혔을 때 이 전자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돼. 오케이? 그럼 A부터 내가 한번 보여줄게. A는 지금 무슨 영역에 파장이 찍혔어? 가시광선 영역에 파장이 찍혔지? 그러면 파장이 찍혔을까?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면 무조건 어디에 도착했다? 저기 보면 대답해. 어디에 도착했다? N2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무조건 가시광선 영역은. 그럼 얘는 N2로 전자가 전이됐다 이렇게 표현해. 전자전이. 무조건이요? 가시광선에 찍힌 건 무조건 N2에 도착해야지. N2에 도착하면 가시광선에 파장을 찍는다고 했어. N1은 무조건 자외선이고 N3는 무조건 적외선이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A는 지금 가시광선의 파장이 여기 찍혔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어디에 도착했다고? N2에 도착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 중에 원래 처음 위치가 어디였을까? 이걸 판단해야 돼. 처음에 어디에 있던 애가 N2에 왔을까? 가시광선이 파장을 찍었다는 건 무조건 도착점이 어디다? N2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근데 N2, 즉 가시광선형의 파장을 방출하는 애들 중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짧아지고 있죠?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증가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A는 가시광선 영역에 파장을 찍는 전기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어떤 항이야? 적은 그치! 에너지가 가장 작으려면은 여기 전자가 도착했는데 얘가 스펙트럼이 찍혔다는 거는 에너지 방출이니까 그러면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애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이해되지? 위에 있는 애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야지 에너지 방출이란 말이야. 그 중에 가장 에너지 적게 방출하려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가 돼야 돼? N3에서 N2로 전자가 전이되면 가장 에너지 방출량이 작겠지. 즉 N4에서 N2로 전자가 되면 요만큼 또 에너지가 어떻게 돼? 더 증가할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A라는 요 파장은 스펙트럼은 전자 전이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했다? N3에서 N2로 전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해돼? 이거 연습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N3에서 N2로 전자가 전이하고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B를 해석해보자. B도 어디에 스펙트럼이 찍혔어? 가시광선형의 스펙트럼이 찍혔죠? 그럼 B도 결국은 도착 지점이 어디라는 얘기야? N2에 도착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N2에 도착했는데 이걸 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전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이거 판단하는 거 한번 보자.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N3에서 N2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어디에, 그 다음에 찍히니까 얘는 어디에서 어디? N4에서 N2. 그럼 얘는 N5에서 N2. 얘는 N6에서 N2. 얘는 N7에서 N2.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얘는 N7에서 N2로 전자전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니? 하나씩 올려가는 거야. 얘가 어디라고? 가장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N3에서 N2.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은 애는 N4에서 N2. N5에서 N2, N6에서 N2, N7에서 N2.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N7에서 N2 전자전이 됐다 해석할 수 있겠지? C를 해석해보자. C는 가시광선 영역 물결문이 나왔으니까 바깥이란 얘기겠지. 그럼 어디야 지금? 자외선이야 적외선이야? 여기가 화장이 제일 길었으니까 여기가 무슨 색깔이 나와야 돼? 원래는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무슨 색이어야 돼? 보라색이 되겠죠? 보라색 바깥의 영역이니까 치지점은 어디에 전자가 찍힌 거야? 무슨 영역에 파장을 방출하는 거야? 자외선 영역에 파장을 방출하겠지? 그럼 자외선 영역이니까 도착점이 어디란 얘기야? 자외선 영역은 도착점이 어디다? N1이지. N3면 자외선일 테니까. 그래서 얘는 N1으로 전이 됐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N1으로 전자가 전이 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적은 애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가 돼야 돼? N2에서 N1, N3에서 N1. 누가 더 에너지가 작게 나와? N2에서 N1이 가장 에너지 작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C는 전자전이가 어디에서 어디? N2에. 왜냐면 가장 파장이 긴 쪽에 찍혔을 거 아니야 지금 시점이. 이해되지? 가장 파장이 긴 쪽에 찍혔으니까 에너지는 제일 어떻다? 제일 낮다. 자외선 파장을 방출하는 애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애가 어디야? N2에서 N1으로 전자전이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확실해? 그럼 여기를 잠깐 봐. 그러면 이때 델타 E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A의 경우 방출하는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할 거예요?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즉 N3에서 N2로 전자전이가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돼? 저 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E는 마이너스 N제곱에 1310이란 값을 대체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직접 여기다 이걸 조금 작으니까 내가 여기다 다시 써볼게. EA 즉 A의 경우 방출되는 에너지 델타 EA는 마이너스 N제곱에 1312 식은 이렇게 되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면은 델타라는 건 항상 뭐야? 변화량이죠. 나중 것 빼기 처음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얘기는 나중 게 뭐야? E2 마이너스 처음 게 뭐야? E3가 되겠죠. 첫 번째 거. 이해돼? A점은? 그럼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는데?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러면 E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310. 이해되시죠? 다시 마이너스에 다시 또 마이너스 얼마? 9분의 1312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 나와 전체 값은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앞에 게 큰 값이지. 그럼 전체 값은 마이너스 나와야겠지. 왜? 마이너스면은 에너지 흡수 방출이니까. 이해돼? 2단원이 2단원 3단원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돼. 1단원 낙적 계산은 복습 안 해서 문제 못 푸는 거고 솔직하게 외우라는 거 안 외워서 그거 안 되면 계속 나한테 질문하란 말이야. 원자랑 안 외우고 그런 거 안 외우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1단원도 좀만 복습하면 어렵지 않아. 근데 2단원 3단원 수업하는 내용만 잘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오케이? 잘 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대입해서 값을 계산하면 대략 얼마 값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통분해서 풀면. 그런데 이거를 잘 봐봐. 1310은 1310이라는 값은 나중에 대입해도 풀 수 있겠지? 그럼 이거 한번 식을 변형해 볼게. 마이너스 4분의 상수 K로 대체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분의 K로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계산하기 편하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6분의 5K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K 값에다 얼마만 대입하면 돼? 1312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계산. 그러면 B는 어떻게 계산해? B는 10만 적어줄게. 델타 2B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2 7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상수 K에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7의 제곱분의 상수 K 이렇게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델타 EC 얘는 결국 이제 막바로 쓸게. 나줄 거 빼기 처음이니까 나줄게 2원 처음 게 얼마? 2,2 대입하면 마이너스 1312가 나오겠지.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에 4분의 131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 이거 중요한 거야. 빨리. 이거 써. 이거 좀 써. 빨리. 필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대신 딥도 잘 나와. 이거 수능에서도 나오고. 진짜요? 귀로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고2 수업할 때가 목소리가 제일 힘들어. 막 졸고 딴짓을 하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니까 고3 수업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와. 10분만 쉬죠. 무싸다고 하니까 맞아볼래 오늘? 아니 목이 아픈 김에. 자 이거 됐어? 이해됐어? 태기야 쓰고 있어. 좀만 기다릴까? 중요하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까 연습해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왜? 한번 더. 수업할 때 있지. 뭐가 처음부터? C만 해주세요. C만. C? 이렇게. C는 가시광선 영역 바깥에 파장이 찍혔잖아. 네. 그럼 이게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알 수 없지.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기천이는 머리 좋으니까 요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스펙트럼이 찍힌 간격이 줄어들고 있지. 네.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쪽은 자외선일까 적외선일까? 저게 자외선 알았지?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아. 아 네. 그럼 적외선 영역의 첫 번째 스펙트럼이 찍힌 곳이라는 얘기야. C는. 그렇군요. 적외선이란다. 자외선. 너 때문에 아까지 자외선. 그럼 자외선이니까 전자가 도착한 곳이 어디란 얘기야? 1. N1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좀 N1에 전체적이 된 거야. 근데 자외선 영역의 스펙트럼 찍힌 중에 가장 에너지가 어떤 애야? 작은 애지. 네. 그럼 가장 에너지가 적게 방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디 있었을까? 2. 그렇지. N2에서 N1으로 전자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대입한다고? 델타 E는 마이너스 N제곱에 1310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 네. 그럼 식이 대입해보면 실수했어요. 진짜 실수해요. 마음은 그래. 두두두두두 가서 막 애들 기천이하고 성민이 한테 때려주고 싶어. 어떻게 제가 킬 생각? 원래 킨거 아니에요. 지우다가 뻥치지 마. 지우다 킨 거잖아. 아니 됐어 이봐. 맞아 이거 설명할게. 여기 봐. 기천 너가 제일 그랬잖아. 2-2 주니까 2원은 1의 제곱분의 1310이니까 그냥 1312가 되겠지? 네. 다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0이니까 4분의 1312 이렇게 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 이거를 자 에너지와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지? 파장으로 물어봐 수능에서. 오케이? 근데 그거를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쫄지 마. 설명해 주는 것만 연습 충실하게 하면 돼. 여기 정리 끝. 지워도 돼? 성윤이야 지워도 돼? 네. 중선이 한번 좀 끼워줘라. 진짜 좀 힘들어 죽겠어. 고민. 일어나 있어요. 올해 고기가 가장 막강한 것 같아. 내가 여기 남양주에서 지금 4년째가 수업해주고 수업하고 있는데 올해 고기가 최강이야 내가 보니까. 감사해요. 최강이란 타이틀. 자, 1코 쉽지 않아. 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보호의 궤도 모형은 다시 한번 보호의 궤도 모형은 누굴 갖고 얘기한다고? 네. 보호의 궤도 모형은 누굴 갖고 얘기했다고? 수소원자. 근데 보호의 궤도 모형은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 실제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런 걸 무슨 실험이라고 그랬지? 머릿속으로 해서 머리에서만 실험하는 거야. 사고 실험이라고 그랬지? 이런 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보호는 사고 실험으로 수소에 대해서 요 값들은 나중에 후대에 제자들이 다 값을 증명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노벨 물리학상 받는 거고. 태규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자 따라가. N1은 무슨 계열? 라이머. N2는 발머. N3는 파시엔. 그래서 이거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한다? 라발파. 따라해. 라발파. 기천이 라발파 해. 아이 꼭 집에 가서 해봐. 라발파 알았지?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네. 자 그럼 여기 집중. 여기 봐봐. 여기 봐봐. 2학년이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속,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남아, 알신, 영, 각 20번까지 이렇게 됐지? 전자배치 한번 보호의 궤도 모형에 의한 전자배치 해볼게. 수소는 1번이니까 갖고 있는 전자 몇 개? 한 개. 그러면 얘는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K1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헬륨은 2번이니까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니? K2. K 껍질에는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옵틱 규칙상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어? 8개. 2개! 이게 태규야, 선생님 마음 이해돼? 그래, 니들한 내 마음은 그래. 가서 기천이한테 때려주고 중선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서풍. 민서 한번 살짝 툭 쳐보고 싶고 막 그러네. 얘는요? 소민이 멀쩡한데 뭐. 얘가요? 여기 보자. 3번 게임하는 리튬. 잘 봐! 리튬은 몇 번? 3번. 3번이니까 전자가 K 껍질에 몇 개밖에 못 들어가? 8개. 2개. 오케이. 그럼 더 이상 들어가 못 들어가? 기천아. 네? 더 이상 못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얘는 그 다음 L전자 껍질 전자가 하나. 대박. 그러면 4번인 베릴륨은 K2, 우와. L2. 5번 봉소는 K2, L2. L3지. 그래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 4개. 8개. 이씨. 열받아. 다 쓰실 거예요? 우와. 6번 탄소는 K2, 너무 쉬고 있잖아. L, 너 때문에 내가. 자, 10번은 K2, L, A. 여기 잘 봐. 그 다음 11번 나트륨은 K2, L, A, M, 1. 자, M은 잘 들어! M은 숫자로 얼마야? M이요? N3지. 네. 이해돼? N3.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안 돼. N1, N2, N3.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바닥 상태에서 앞에 쪽은 전자를 다 어떡한다? 채우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렇구나. 그러면 앞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0개 채우고 1개 들어갔을까? 전체 전자 수는 몇 개? 11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저기 또 안 보니까 저 기천이 전에서 18번째니 얘 해보자. K, 2, L, A, M 얼마? H지. 그럼 18개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오케이? 여기 요거 19번하고 20번은 아직 안 가르쳐 줄 거야. 19번, 20번 아직 안 가르쳐 줄 거야. 좀 이따 가르쳐 줄 거야. 요거 빨리 정리. 이거 빈칸은 어떻게 해야 돼? 니들이 해야 돼. 찍어.
19번, 20번 뭐가 달라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지금 안. 자, 여기까지 됐나? 됐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이래요? 됐어? 너 뭐해? 네? 나 찍었어요. 자, 여기보자. 이건 좀 이따 하고 여기 집중. 손 봐봐. 손 봐봐. 손 봐봐. 중요한 거 좀 얘기하자. 봐봐. 나 봐봐. 자, 그런데 수소원자를 갖고 할 때는 이 값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실험한 값은 딱딱 들어맞아. 근데 헬륨서부터는 전자가 2개 이상이면 다전자 원자라고 부르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 제자들이 후배들이 이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안 맞는 경우가 생겨. 왜 안 맞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봐봐. 여기 있던 전자가 N으로 떨어지는데 갑자기는 요만큼만 떨어져서 여기 딱 멈추더라. 전자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까 불연속적 모형이고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주기가 딱딱 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다전자 원자를 갖고 했더니 여기 딱 걸리는 애들이 있어. 여기도 딱 걸리는 애들이 있어. 이걸 알게 돼. 후대의 과학자들이. 오케이?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 껍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걸 여기서 알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전자가 원래는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딱 걸리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다전자 원자를 갖고 실험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겠지. 이해돼? 근데 전자 껍질로는 없어. 전자 껍질로는 N1, N2, N3, N4가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딱딱 걸리는 거 갖고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해. 내가 시험 뭐 잘못했나? 근데 나중에 결론을 내보니까 거기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건 어차피 다시 쓸 거니까 지울게. 잘 들어가 귀찮아. 너 이거 물리에서도 또 나와 이놈아. 열심히 듣고 있어. 자, 오비탈 레이 종류. 오비탈의 종류는 S, P, D, F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근데 이걸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S 오비탈부터 먼저 볼게. S 오비탈. S 오비탈은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어. 뭐라고 생겼다고? 구형.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원자핵이 어디 때? 원자핵 주변에 수소라고 가정하자. 점이 무한히 많이 찍혀있어. 이 안에.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 선생님이 밑에다가 도화지에다가 원을 그려놨어. 오케이? 그리고 10m 되는 사다리 위에 내가 연필 만자를 갖고 올라갔어. 연필 몇 개 갖고 올라갔다고? 만자로. 그래서 내가 10m 위에서 떨어뜨릴 거야. 그때 원 안에 딱 꽂히면 거기에 점이 찍히겠지. 연필 때문에. 이해돼? 그러면 다 원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원 안에 들어온 게 있고 원 바깥에 찍히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연필심. 이해됐지? 그럼 내가 물어보자. 내가 10m 위에서 연필을 떨어뜨려서 요 지점에 떨어질 확률은 만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지금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데 이 전자가 지금 이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은 얼마분의 얼마? 300,000만 분의. 뭐 이런 식으로 확률 개념으로 이걸 다 계산을 해요. 이해되겠어? 이게 바로 뭐라고? 오비탈. 지워졌네. 전자분무. 그래서 소민아 하나 물어보자. 이게 예를 들어서 아르곤 원자야. 오케이? 아르곤 원자의 전자는 점이 이렇게 찍혔어. 이 점 하나하나가 아르곤 원자의 전자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아니야. 확률이야. 확률. 원자핵 주변에 찍힌 점들이 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라고.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수소 원자를 딱 오비탈 모형으로 표현해볼게. 성민아. 네. 점이 이렇게 찍혀있어. 네.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전자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그렇지.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라는 뜻이야.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밖에 없어. 다만
이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Y축이 확률이야. 뭐의 확률? 전자가 발견된 확률. 오케이? 그 다음 X축은 거리야.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니까 핵으로부터 거리. 핵으로부터 거리 0인 지점에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핵으로부터 거리가 0인 지점에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민사야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바로 붙어있다면 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전자가 소멸할 거 아니야. 일정 거리를 두고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나타나야 돼. 이해되셨나요? 어느 정도의 영역을 지나야지만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증가하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또 0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내용 보자. 자, 점을 찍을 거야. 점이 여기 하나 있대. 귀찮아. 수학 잘하니까. 얘는 수학적으로 보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0.001%래. 와, 그러면 확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요. 그러면 이 원자 주변의 전자 구름을 모든 점을 찍을 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너무 멀리 있는 건 확률이 너무 작으니까 빼버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정밀도를 10까지만 10%까지만 표현해 주시. 얼마까지만? 10%까지만. 나머지는 표현 안 해야 돼. 왜냐면 한도 끝도 없어져. 왜 여기에서 발견된 확률도 0.0000001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밀도는 몇 프로까지만 표현한다고? 10%까지만 표현해. 나머지는 표현 안 해. 이해되셨죠? 요 정도까지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0이 되는 걸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하지만 전밀도 10으로만 표현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여기 봐봐. 이 S오비탈은 무슨 모형이라고? 구형이라고 했어. 그럼 잘 봐봐. 원자 핵으로부터 기천아 여기 A라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 여기 B라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거리가 같다라고 보자. 그러면 A점하고 B점에 거리가 같을 때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보고 대답해봐. 거리만 같으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S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지.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간에 거리만 같으면 발견된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이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P오비탈 설명할게. 이거 내용 정리만 잘하면 되게 쉽다. 잘 좀 해. 네. P오비탈. 오비탈을 좀 따라해봐. SPDF. 오비탈은 순서대로 SPDF야. P오비탈. P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 Y축, X축, Z축. 자, X축을 보니까 0을 기점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하면 운동할 때 쓰는 아령 있지? 아령 비슷하다 그래서 얘를 아령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령 모양.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령 모양이야. Y축에도 0을 기점으로 플러스 Y, 마이너스 Y. Z도 0을 기점으로 플러스 Z, 마이너스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거 잘 들어봐. 그러면 S오비탈의 개수는 지금 몇 개 나와? S오비탈의 개수는 하나 나온다. 구형이니까 핵을 중심으로 둥그런 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P오비탈은 핵을 중심으로 X, Y, Z축으로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3개 나온다는 얘기야, 개수가. P오비탈의 개수 몇 개? 3개. S오비탈의 개수 몇 개? 1개. 그래서 여기 오비탈의 개수를 적어보면 홀수로 나가. 1, 3, 5,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S는 하나, P는 셋, D는 5개, F는 7개의 오비탈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디오비타는 사실은 이건 수학적으로 여기까지만 설명하는데 피오비타는 x, y, z 이렇게 수학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디오비타는 5개인데 x, y 제곱, y, z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돼. 오케이? 그 얘기는 원자의 중심에서 x, y, z 이쪽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x, y 제곱, 뭐 x, y, z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디오비타서부터 설명 안 할 거야.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오비타는 S오비타라고 P오비타입니다. 근데 S오비타는 구형이니까 오비타의 개수 몇 개? 1개. P오비타는 X, Y, Z 축을 경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3개의 오비타가 있다는 뜻이고. 이해돼? 자,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아령 모양. 그러면 P오비타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있죠. X, Y, Z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P오비타는. 그래서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들어. 그러면 잘 들어봐. 어차피 이 안에 점으로 엄청 찍혀 있을 거야. 이게 뭐라고? 점이 확률. 오케이? 점이 엄청 찍혀 있을 텐데 잘 들어봐. X축에만 X축. 자, 여기다 전자배치수주의상 두 번째 오비타 하나당. 잘 들어. 오비타 한 개당 전자는 2개 들어간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오비탈 하나당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3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3개 들어갈 수 없어. 그 원자는 폭파돼. 존재할 수 없는 원자야. 오비탈 하나당 전자는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단 전자가 도는 건 스핀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스핀. 스핀 방향은 반대로 들어간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이고 오늘 되게 힘들어하네. 10분만 쉬면 안 돼. 이거 맞아. 10분이 아니 맞아. 이것만 하고서 줄게. 쉬는 시간. 오비탈 한 개당 전자 몇 개 들어간다? 2개.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스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애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애가 들어가야지 안정해진다. 2개 똑같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애는 폭발하면 존재할 수 없어. 사실은 여기서 평행우주의 원리가 나와. 여러분 요즘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평행우주거든? 힘들어하니까 이거 한 번만 얘기해 줄게. 평행우주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주가 초창기에 어떻게 빅뱅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빅뱅이 일어났을 때 결국 우리 원자에 있는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처럼 빅뱅에는 행성이 하나 오른쪽으로 도는 행성이 있다면 왼쪽으로 도는 행성이 똑같은 행성이 있어야지만 안정화되겠지. 근데 빅뱅 이후 점점 우주가 확장되면서 둘이 어떻게 돼? 멀어졌지. 그럼 우주 정반대 쪽에는 우리 태양계가 똑같은데 상태가 다른 놈이 하나 있을 거야. 위치는 똑같은데. 그걸 위상이라고 우리는 물리에서 표현하는데 위상 중에서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겠지만 거리는 똑같은데 상태가 다른 놈, 회전 방향이 다른 놈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태양계가. 그 태양계 안에 지구도 있겠지. 그럼 그 지구 안에 어차피 진화 과정이 똑같을 테니까 나처럼 똑같이 생긴 꼴배기 신분이 하나 있겠지. 오케이? 네. 이게 평행우주의 기본 원리예요. 엄청 재밌는 건데 이 녀석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나 속 터지네. 방금 진짜 이해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더 해주세요. 알았어. 그거를 마지막 말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파울리라는 과학자가 얘기한다. 누가 얘기한다고? 파울리. 이게 파울리의 베트남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5분만 쉬었다 하자. 오케이, 빠이. 정리해 니들은. 나는 소비트 갖고 물 좀 먹고 와야지 앞에 갈때 이러는데. 이 꼬맹이들 죽고 힘들어. 어우, 씨. 역대 최강. 그런 타이틀 좋아. 자, 봅시다. 자,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한번 따져보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간다고? 2개. 2개. 그럼 S 오비탈은 오비탈 개수가 하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전체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2개. P 오비탈은 오비탈 개수가 3개니까 전체 들어가는 전자수는 몇 개? 6개. D 오비탈은 10개. F 오비탈은 14개.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 되겠지. 인정?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수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수소는 보호의 궤도 모형으로 하면 K1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오비탈 모형으로 해볼게. 잘 들어. 얘는 S 오비탈 전자가 하나 있어. 근데 이 S 오비탈이 어디에 있는 S 오비탈이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지. 그러니까 1S1. 이해되시나요? 헬륨 보자. 헬륨이 2번인데 원자번호. 얘는 K2, 1S2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돼? 그럼 리튬 3번 리튬은 K2L1이지. 이걸 오비탈로 표현하면 1S2, 2S1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K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존재할 수 없겠지. 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P 오비탈이 있다 없다? 없다야. S 오비탈 하나만 들어가면 끝이야. 이해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4번 베릴륨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K2, L2 그러면 1S2, 2S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5번 붕소 K2, L3 그럼 얘는 1S2, 2S2 그럼 L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 하나 들어간다면은 S 오비탈이 또 들어갈 수 없지. 그럼 이제 무슨 오비탈이 나와야 돼? P 오비탈이 나오겠지. 2P1 이렇게 써야겠지. 이해되시나요? 6번 탄소 K2, L4 그럼 얘를 오비탈로 표현하면 1S2, 2S2, 2P2 오케이? 7번 질소는 K2, L5 그러면 1S2, 2S2 앞에 숫자는 2는 뭘 의미한다? L전자 껍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숫자를 잘 적어줘야 돼. 왜냐면 전자 껍질이 뒤죽박죽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러면 2P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2P3라는 건 이 P 오비탈에는 X, Y, Z 축이 있겠지. 이해돼?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2P X1, 2P Y1, 2P Z1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여기 집중. 자, 에너지 준위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다 좀 쓸게. 에너지 준위 한번 다시 따져보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되는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S보다 P가 에너지 준위 크고 그 다음 T, 그 다음 F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증가한다. 그러면 싸움의 원리상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S가 먼저 채워지고 P 다 채워지면 T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여기 다시 볼게. 자, EPXYZ인데 그러면 내가 먼저 쓸 때 X부터 썼지. EPX 오케이?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봐. 에너지 준위를 생각해봐. PX, PY, PZ의 에너지 준위 누가 제일 낮을까? 내가 쓸 때 누구부터 썼어? X부터 썼지? 그런데 X, Y, Z지. 이해돼?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방향이 어때?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에너지 준위는 다 어떻다? 같다. 편의상 X부터 먼저 썼을 뿐이야. 이거 잊지 마. 알아듣겠어? 편의상 X부터 쓴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8번 산소는 어떻게 전자 교체해야 돼? K2, L6 그러면 얘는 1S2, 2S2, 2P4 성현아 네. 성현아 여기 산소의 원자가 전자 몇 개야? 2P4 원자부터 6개. 오 잘하네. 원자가 전자는 오비탈이 아니라 전자 껍질로 따지는 거다. 원자가 전자라는 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니까 이 2라는 L전자 껍질에 전체 몇 개 들어있어? 6개 들어있죠? 그래서 6개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비탈을 따지는 게 아니야. 원자과 전자는 전자껍질로 따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오늘 다 안 끝나. 전자껍질이 주양자수야. 뭐라고? 주양자수. 오비탈이 부양자수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전자껍질이 큰 전자껍질.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귀찮아. 네.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은 반찬도로 뭐죠? 감도지. 그럼 또 하나 더 주지 않아? 양파. 그치, 양파 주지. 그 양파 짧게 썰어서 주는데 그 양파 껍질 벗기면 그 안에 또 껍질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큰 전자 껍질이 양파야. 전체가. 이해됐어? 그 안에 작은 거 껍질 하나하나가 뭐라고? 오비탈. 이해되셨죠? 큰 전자 껍질 뭐라고 표현한다고? 주양자수. 그 안에 있는 작은 전자 껍질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부양자수 오비탈.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좀 9번 여기다 쓸게. 9번 풀로비. 9번 이제 넘어갈게. 10번 바로 넘어갈게. 10번 내용 전자 배치하면 어떻게 돼? K 2 L A 얘는 1S2 2S2 2P6 꽉 채워줬네. 10개. 자 11번 나트륨 보자. 11번 나트륨의 전자 배치는 K2 L A N1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오비탈로 하면 1 S2 2 S2 2P6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즉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최대한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8개. 이해되셨죠? 그럼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제 다시 누가 나와야 돼? 가장 오비탈의 에너지 주의가 낮은 S 먼저 나와야겠지. 3S1 이런 식으로 쓰겠지. 이해돼? 그럼 쭉 가서 18번 바르고 해볼게. 아까 했던 거 K2 LA NA 이걸 오비탈로 표현하면 1S2 2S2 2P6 3S2 3P6 이렇게 쓰면 18개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19번 바로 19번 칼륨 할 건데 칼륨은 여기 봐라. 여기 봐 중요한 거야. 예. 칼륨은 전자 배치로는 K2 LA MA M9 이렇게 되겠지. 원래 18개 19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이렇게 해서 전자 배치하면 1S2 2S2 2P6 3S2 3P6 3D1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이해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 이렇게 들어가면 큰일 나. 자, 왜 그런지 잠깐 여기다 묻혔어. 봐봐. 동영상각을 찍어서 좀 쓸데없는 비유는 안 할 거야. 여기 봐. 에너지를 이거 기억해. 이거 찍고 살짝 끄고 한번 그림 그려줄게. 네? 아니야, 있어. 나 혼자 하는 말이야. 자, 1S가 2S보다 에너지 주기가 어때? 맞아. 2S보다 이건 지금 다전자 문제야. 2P보다 3S가 에너지 주기가 크고 3P보다 여기서 중요한데 3D보다 4S가 에너지 주기가 낮아. 4S가 3D보다 에너지 주기가 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얘를 전자급줄로 먼저 다시 이거 오비탈로 먼저 다시 해볼게. 오비탈로 하면 1S2 2S2 2P6 3S2 3P6 한 다음에 에너지 주기가 3D가 낮아 4S가 낮아. 4S가 낮으니까 4S 먼저 들어가야 돼. 이해돼? 4S1 여기에 맞춰서 전자껍질의 배치해보면 1K2 LA MA 얘는 N1이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그럼 여기 보자. 칼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는 얘기야. 네 번째 전자껍질. 이해돼? 네. N 전자껍질에 전자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럼 20번. 자, 20번 칼슘을 할 수 있겠지? 네. 한번 보자. 25번. 이거 한번 하고. 25번 원자가 누군지는 몰라? 나도. 하지만 25번 원자에 전자 배치할 거야. 자, 25번 원자는 성윤아, 전자 몇 개 있다? 2개. 네, 25번이요? 25번은 3개. 아니 잠깐만요.
아 25번은 7개. 왜? 원자가 전자가 7개니까. 아니 갖고 있는 전체 전자수. 아 갖고 있는 전체 전자수는 7개야. 2, 3, 4, 31개. 41개. 아 잠깐만요. 25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25번이니까 양성자 25개. 그럼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을 내면 전자 몇 개? 25. 25개야. 잘했어. 알았지? 자 그럼 25번 원자의 전자 배치 해볼게. 1s2, 2s2, 2p6, 3s2, 3p6. 그 다음에 누가 에너지 주기가 더 나죠? 4s가 더 나니까 4s2를 채우면 20개 나온다. 그런 다음에 다시 누가 나가게? 3d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25번 원자의 전자 배치가 4s2, 3d5를 갔는데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 25번 원자. 원자과 전자 몇 개? 25번 원자. 2 개지. 왜? 원자과 전자라는 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했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얘는 무슨 전자 껍질이야? N전자 껍질.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25번 원자나 24번 원자나 원자과 전자는 어떻다? 똑같이 2개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족 금속 원소의 성질을 갖게 돼. 즉 D나 F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 내가 처음에 1단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전이원소라고 그랬다. 전이원소들은 D나 F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한 원소들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나머지 20번 안쪽에 있는 애들은 1쪽, 2쪽, 13쪽부터 18쪽까지는 전용원소라고 했어. 그래서 전이원소라고 불리는 애들은 D나 F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다는 건 얘네들보다 더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S를 먼저 채우고 가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1쪽, 2쪽, 3쪽에서 끝나. 그래서 전이원소라고 불리는 애들은 금속원소에 해당돼. 이 이유 때문에. 태규야, 이해될 것 같아? 어려워? 동영상까지 찍어놔서 또 복습하고 안 되면 질문. 네. 잠깐. 끝이에요? 아니. 오케이, 빠이빠이. 53분인데.